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장진입니다. 오늘도 이 최장진이가 전하는 한국사 앉는 얘기, 제자, 상자, 진짜, 최장진이가 전하는 한국사 앉는 얘기, 지금 6번째 얘기예요. 자, 조선의 천주교 박해는 언제 일어났느냐? 제가 5번째에서 얘기해서도 강의를 해나갔지요. 조선의 천주교 박해는 정조식인 1791년 신해 박해, 두 번째 일어난 것이 순조 1년에 일어난 1801년에 일어난 신유 박해, 그리고 세 번째가 일어난 것이 흥성대원 시기인 1866년 때인 병인 박해. 그런데 1801년에 일어난 이 천주교 박해 때, 그러니까 신유 박해 때죠. 이 신유 박해 때 조선의 이 정약전, 생물학자인 정약전과 조선의 실학자인 정약용이, 정약전과 정약용이는 형제지간에 정약전이가 형이고 정약용이 동생이에요. 정약전이는 생물학자로서 흑산도로 유배됐고, 정약용이는 실학자로서 전남 강진으로 유배된 거예요. 여기서 정약전이 생물학자인 정약전이는 흑산도로 유배됐지만은 유배지인 이 흑산도 주변 지역의 해양 생물을 조사해 가지고 자산어보, 잘 알아둬야죠. 자산어보를 조술한 분이요. 다시 말해서 생물학자인 정약전이는 흑산도의 주변 지역인 해양 생물을 조사해 가지고 자산어보를 조술한 인물이다. 자산어보. 그러면은 동생인 정약용이는 조선의 어떤 인물이었고 정조에게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오늘이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 자, 수원 화성의 현능원. 자, 이게 현능원 수원 화성에 있죠. 아마 지금 팔당구에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저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현능원은 사도세자,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와 정조의 어머니 생모죠. 생모인 해경궁 홍씨 훗날 헌경 왕으로 만들어진 분이죠. 그러니까 이 현능원은 정조의 아버지의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가 합장으로 묻힌 묘예요. 묘. 원래 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어디에서 묻혔냐면은 지금은 뭐 서울로 돼 있다는데 옛날에는 경기도 양주군 전농동 대봉산에 묻혀 있던 묘를 지금의 이 현능원으로 이 정조가 이장시키면서 원래 이 현능원에 있던 이 그 자리에 있던 수원부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원청 그리고 민간 백성들을 화성 지역에다 이주시키면서 민간 백성들을 이주시키면서 이 화성을 건설시킨 것이 정도는 건설시켰다 하는 거야. 그래, 이 지금의 이 수원 화성을 둘러싼 성곽, 이 성곽이죠. 이 성곽은 조선의 전통적인 축성 방식과 그리고 새로운 방어 시설을 갖춘 절명한 성곽으로 밝혀지면서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곳이 이 수원 화성이라고 그랬어요. 잘 알아들으니까 1997년 이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곳이 이 수원 화성이다 하는 거예요. 이 수원 화성 성곽은 병사들이 망을 보면서 쉴 수 있는 포로 그리고 적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공심동, 이 공심동의 방어시설은 우리나라 수원 화성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화성 성곽을 축소시킨 분이 누구냐? 누구냐 하면은 조선의 희력자인 정약용. 이 정약용이라는 얘기예요. 정약용이 이 수원 화성 성곽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정약용은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편찬한 과학기술서인 기기도설, 이 기기도설을 참고해가지고 거중기를 제작하여 수원 화성 성곽을 축소시켰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약용이는 기기도설을 인용해가지고 거중기를 제작하였다. 그러니까 거중기를 하면은 기중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금의 포크레인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가 크레인 같은 얘기를 해야 돼. 거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원 화성을 건설시킨 정조는 이 화성에다가 임금을 호위하는 친해 부대인 장용영의 외형을 설치해가지고 5,000명의 병사를 주둔시킨 거예요. 정조는 한양에서 이 현능원까지를 13차례나 오가면서 사도세자의 제를 올렸다는데, 이렇게 정조가 수원 화성을 행차할 때마다 한강을 건너야 되죠. 자, 수원에서 수원 화성을 오려면 한강을 건너야 된다고 그래요. 이 한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배다리를 설치했는데, 한강을 다리가 없으니까 배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배다리를 설치했는데, 이 배다리도 또한 누가 설치했느냐? 정약용이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 후기인 실력자인 정약용은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개방을 제시한 대표적인 저서로서 많이 저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미심서. 첫 번째가 목민심서. 자, 두 번째가 경세유표. 그 다음에 흠흠신서. 그 다음에 마라화통. 그 다음에 여전론을 제시했다 그랬어요. 목미심서, 경제유표, 흠흠심서, 마라화통, 여전론을 제시했다. 목미심서는 지방행정개혁의 방향을 조술한 것이 목미심서예요. 경세유표는 국가제도의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이 경세유표예요. 흠흠심서는 형사사건의 조사, 심리, 처형과정, 그러니까 일종의 형법서예요. 형법서를 저술했다는 거예요. 자, 마라화통은 마라화통을 통해서 의학서정을 통해 가지고 의학서정을 통해 가지고 홍역에 대한 중상과 치료법을 의학서적을 정리한 것이 흠흠심서라는 거예요. 마라화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전론은 뭐냐? 나는 여기서 여전론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여전론은 이 정약용이는 토제제대를 마을 단위를 일료로 해가지고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해가지고 수확물을 나누어 분배하자는 여전론을 통해서 주장한 거지.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농촌을 말하면 농촌에 이렇게 마을이 있잖아요. 이 농촌 마을이야 이게. 이 농촌 한 마을을 일여로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 소유를 하자는 얘기예요. 공동 소유. 그래가지고 공동 경작을 해가지고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자는 농지 계약을 제시한 거예요. 자, 정약용의 이 농지 계약을 조선이 일찌감치 받아들였다면은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잘 사는 나라가 돼. 이게 가당찮은 얘기냐, 이게. 조선의 계급주의, 자, 고질적인 계급주의 사회에서 이런 정약용의 농지 계약을 받아들이냐는 얘기죠. 조선의 황국제와 조선의 사창제를 보면은
조선의 이 황국제와 조선의 이 하창제도를 보면은 이 조선의 황국제는 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구워 주었다가 가을에 받아들이는 제도이지만은 제도 정치 시기에 농민들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한 거예요. 또한 이 조선의 사창제도 또 마찬가지죠. 조선의 사창제도를 보면은 이 양반 지주들이 자치적으로 곡식을 이렇게 저장해 놨다, 가을에 곡식을 저장해 놨다가 백성들에게 대해주는 제도예요. 이게 가당찮는 얘기냐 이게. 이 역시 양반 지주들이 이 부정과 농민들이 수탈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한국사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꼭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중요한 핵심적인 토지제도. 제가 이게 지금 토지제도를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대법. 이 진대법은 삼국시대인 194년 때 고려의 9대 왕인 고국천왕이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석위에 상한케 하는 고구려 시대의 빈민구제 제도예요. 황국제도와 진대법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고국천왕 시대의 진대법이 황국제도,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황국제 사상제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자, 진대법 다시 얘기할게요. 삼국시대인 194년 때 고구려 9대 왕인 고국천왕이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석위에 상한케 하는 고구려 시대 빈민구제제도예요. 이 고구려 진대법이 918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918년에 태조가 진대법을 인용해 가지고 흑창을 만들어낸 거예요. 흑창을 이어온 거예요. 태조가 918년이라면은 고려가 건국 시기가 918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발해가 멸망한 것이 언제냐? 발해가 멸망한 것이 926년이에요. 내가 왜 발해 망하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 조선의 역사들이 아주 한탄하는 이유가 고려가 이 발해, 여기 발해가 있었죠, 이게? 발해만 통합을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 농토가 얼마나 넓어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구려가 이 부여는 이 정도에 대한 부여죠. 부여를 통합했더라면은 우리나라가 감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이려고 했겠느냐네. 이 강대 농토가 토가 터지면 강대한 국가가 되는데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맨날 이렇게 38선이 갈라진 일이 꼴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태조 흑창에 또 내려오면서 고려 6대인 이 성종 때 흑창을 의창으로 개편제도 했죠. 개편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흑창과 의창은 훗날 이 조선시대 황국제와 사창제도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토지제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토지제도. 이 고려 태조가 건국 918년에 건국시키면서 아까 흑창을 이어왔다고 그랬죠? 자, 진대법을 이어와가지고 뭘 또 지냈냐면 역분전을 만드는 거예요. 역분전을 제시한 거예요. 이 역분전은 고려 태조가 공신들에게
그 공로와 인품에 따라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역분전에서 다시 이 뭐가 내려오느냐? 과전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전법. 그 다음에 직전법. 그 다음에 대동법. 그 다음에 균역법. 자, 과전법은 1391년대인 고려말 공영왕 때 실시된 토지제도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과전법은 1391년대인 고려말 공영왕 때 실시된 토지제도예요. 토지 국유가 원칙이나 수조원의 기속에 따라 공존과 사전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공존과 사전으로 나눠졌다. 여기서 직전법은 조선의 7대인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위한 제정한 전법이에요. 자, 대동법은 조선의 15대 강회권 시기에 여러 가지 이 세금을 곡물로는 토산물 이런 거를 막 서로들 내던 걸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쌀 동전으로 납부하게 한 납세 제도예요. 대동법. 자, 균역법은 여기서 균역법은 조선의 21대 영조가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군포를 2필을 부과하던 것을 한 필로 감안하고 한 해당 한 필로 군포를 부과하는 것이죠. 이런 토지 제도를 조선 후기에 황국제와 사치형 제도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에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조선 후기의 자, 그런데 여기서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량육이 여전론을 통해서 조선인들의 조선의 토지를 공동 소유를 주장하면서 공동 경작으로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자는 정량육의 농지개혁 방향과 공산주의 뼈대를 만드는 독일의 철학자 카롤 마르쿠스 사상과 좀 닮은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조선의 실학자인 정약용에는 1762년에서 1836년에 살아온 사람이고 독일의 철학자 카롤 마르쿠스는 1818년에 살아서 1883년에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 정약용이는 1762년에서 1836년에 살아온 뭐냐 이거 18세기에 살아온 사람이고 마르쿠스는 1818년에서 1884년에 살았으면 19세기 초에 살아온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정약용이 마르쿠스 사상을 닮았다? 아니죠? 마르쿠스가 어째 반세기 먼저 정약용이 살다가 반세기 먼저 죽은 거예요. 자, 이걸 보더라도 조선의 이 정약용이 먼저 농지개혁을 주장한 사람이라는 게 공산주의 뼈대를 만들어낸 독일의 철학자 마르쿠스는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의 역사다. 그러니까 계급투쟁의 역사만이 투쟁만이 사회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함으로써 자본가의 재산과 기업체, 산업체, 그리고 공장과 토지, 농토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공동 소유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배보잖아. 우리가 이거 여기서 잘못 알고 있어. 공산주의는 무조건 뺏어 가지고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자 하는 게 마르쿠스의 주장은 그게 아니에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공동 소유를 만들어 똑같이 배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모든 나쁜 것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는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한 마르코스 이 사상이에요. 이 마르코스 소설의 사상과 정량이 토지 농토를 공동 소유해가지고 공동 경작으로 노동력에 따라 분배받지 않은 요존론 주장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 1623년 인조 광해군 때, 그러니까 1623년부터 1672년에 살아온 조선의 실학자인 유형호는 규전원을 통해서 그러면 1623년 때는 언제냐?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서는 인조 반정을 일으킨 시기죠. 그 다음에 효종 때예요. 그러니까 이 유형호는 인조 시기와 효종 시기에 살아온 사람이죠. 1623년부터 1672년에 살아온 조선의 실학자인 유형호는 규전론을 통해 가지고 모든 토지를 나라에서 소유한데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는 신분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자는 제시한 거예요. 또 이 이익은 조선의 실학자인 이익은 과구록을 통해 가지고 토지 매매를 제한하자고 제시한 거예요. 제정안이 중요해요. 나라의 이 빈곤과 농업 피폐는 노비제도, 과거제도 등의 육계제도를 놓고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겠죠. 또 서열 출신인 이 북학을 저술한 이 박제가는 전략보다는 소비를 권장해가지고 생산을 자극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들이에요. 자, 이런 우리 실학자들의 인물들을, 조선의 실학자들을 보면 이걸 보더라도 우리 조선의 선조들이 지혜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개혁을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독일의 철학자 카롤 마르크스는 후계도 누가 이어받았어요. 예, 독일의 철학자 마르코스는 공산주의 뼈대를 만드는 사람이죠. 독일의 철학자 카롤 마르코스 사상은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면은 이어받은 사람이냐면 레닌이 이어받은 거예요. 레닌은 러시아를 300년간 이어온 로마노프 정조를 혁명을 일으키면서 무너뜨리고 1919년 11월에 러시아를 전 세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한 인물이 레닌이라는 얘기예요.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중국인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이 레닌이 1919년 4월에 러시아로 귀국하면서 제일 먼저 대중에게 부르짖은 게 뭐냐면 빵과 농토를 달라. 빵과 농토를. 빵.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위에는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위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빵과 농토를 달라고 외쳤고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라는 구호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은 러시아를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만들자는 구호를 외친 것이죠. 노동자와 농민, 병사들의 대표를 만들어 가지고 권력기관을 만들어내자는 소비에트 주장이에요. 소비에트 주장. 그러니까 레닌은 이 외침은 전쟁에서 지친 군인들, 굶주리던 노동자들, 가난한 농민들 사이에서는 흥분이 도가니가 되어버려가지고 이때부터 전 세계로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레닌은 1922년 러시아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국가를 창출해내면서 모든 개인의 토지와 사유제를 폐지했죠. 토지 사유권 폐지와 중요산업 기업체, 공장 등을 몰수해가지고 국유시킨 거예요. 국유시키고서는 유상계급혁명을 무상계급혁명으로 실시하면서
식량을 징발하는 대신 식량을 배급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무조건 뺏어가도 똑같이 놀아줬다. 천만의 말이죠. 노동력에 따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도 노동력에 따라 배급시킨 것이지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 사회는 마르코스 사상과 레닌주의가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 할지라도 공산주의 사회는 차츰차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기 시작했고, 그렇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기 시작한 거예요. 노동의 대가가 박탈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의 가치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기당국에 고발하는 웃지 못할 이런 기이한 현상이 도처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거지. 공포 정치가 공산사회에서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레닌은 소련을 30년간 피를 물들게 한 스탈린을 배출했죠. 그리고 중국을 피를 물들게 한 독재자 모택동을 또 배출한 거예요. 스탈린과 모택동은 누굴 배출한 거야? 결과적으로 이 한반도의 북의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의 김정은, 북의 뭐야? 공포 정치를 만들고 있죠? 독재자다는 거예요. 공포 정치. 이 3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여름의 폭염으로 정말 고통스럽지요. 건강에 유념하면서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